소개를 받은 김현중이고요. 네, 몇 년간 고민을 했다고 하기에는 되게 작은 아주 그런 거지만 오늘을 한번 그간에 저는 왜 한국어 분석에서 어떤 문제들을 주로 어려워했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간 결과물이 어디까지 지금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이랑 품사 태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적어도 이 이야기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뭐냐면 이제 뭐 번역이나 문서 인베딩 같은 거 할 때 서브워드 유닛으로 토커나이제이션을 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런 이제 복면가왕 같은 단어들을 복면가왕 이런 서브 유닛들로 나누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전히 딥러닝 뭔가 리프렌테이션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OOB 같은 문제를 푸는데 유용하지만 키워드 추출을 한다거나 토픽 모델링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머신러닝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단어가 제대로 인식이 잘 되는 그런 토커나이제이션, 품사 판별이 계속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은 한국어 품사가 5원 9품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문장이 재공연을 했어요 라는 문장이 왔을 때 재공연이라는 명사와 을 조사했어요 라는 동사 이것들을 좀 확연하게 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시작 용어들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품사 판별 자체는 이제 박은정님이 만드신 코엔엘파이의 예제죠.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어떤 품사들에 대해서 하나씩 태깅을 해주는 그런 어떤 텍스트 데이터 분석의 전처리 과정인데 품사 판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형태소 분석이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면 재공연이라는 명사가 있지만 이것은 재라는 관형사와 공연이라는 명사로 쪼개지는 거고 했어요라는 동사 역시도 하라는 동사의 어근, 그 다음에 어치라는 선언말어미, 어요라는 종결어미 이런 단어의 요소들로 모두 다 분해를 해서 이제 단어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품사 사전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굳이 형태소 분석을 돌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명사로 있고 했어요라는 것 자체가 동사로 있다라면 그것들을 그대로 스트링에서 사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인식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적이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품사 판별이라고 한다면 돌아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형태소 분석 이제 사실 많은 품사 판별기들이 형태소 분석을 조금 거쳐서 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들이 조금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IOI 팬이어서 그 IOI라는 단어, 그리고 너무너무너무라는 노래, 명사이죠? 명사이지만 사실 너무라는 건 부사로 이미 존재를 하는 단어고 형태소 분석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너무라는 걸 굳이 명사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아 놓으면 이거는 너무라는 부사들의 열이나 혹은 잘 모르는 명사들의 나열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만 아니라 사실 뉴스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사전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은 비선실세 같은 단어들도 이제 우리가 어차피 한자를 차용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아는 단어들로 싹 다 쪼개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뉴스에 있는 데이터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 대화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도 사실은 대화 데이터는 저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들의 집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이라는 말도 그냥이라고 하지 않고 군냥이라고 이제 조금 애교를 섞어서 말을 한다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이라는 똑같은 단어라는 거로 사전에 있지 않으면은 형태소 분석만으로는 이제 오판을 하겠죠. 군냥이라고 하면 이제 셋냥, 넷냥 이런 약간 고어 같은 느낌의 단어로 정말로 구라는 숫자로 쪼개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니 형태소 사전 기반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하튼 미등록 단어가 들어오면 알려진 형태소들로 분해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용하다라는 말들도 쓰고 있죠. 그러면 가용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가다라는 그 어미가 집에 가요가 가용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아는 형태소로 잘못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트위터 NL펭귄 님이 만들어주시는 한국어 분석기의 컨트리뷰션 가이드 스냅샷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문장들이 이제 있죠. 사전 구축을 어떻게든지 해놨는데 사실 여기에는 노이즈도 있고 새로운 단어들이 들어와야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좀 합심을 해서 계속 컨트리뷰션을 해주라. 즉 사전을 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전 구성이 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제 컨트리뷰션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결국에 뭐냐면 좋은 품질의 품사 판별을 하고 싶다라면 사용자 사전을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품사 판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어들을 사전에 추가하는데 사실 이 경우는 분석을 하면서 없는 단어들을 새로 하나씩 넣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분석가들에게는 노동 집약적인 과정이고 반복적인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저는 최대한 자동화를 좀 하고 알고리즘적으로 풀어서 사람의 노고를 줄이면서 좋은 품질의 품사 판별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단어를 추가하는 과정이 만약에 자동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준자동화라 할지라도 거의 자동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양한 도메인에 되게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될 테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거와 전혀 다른 도메인에 가더라도 사전 구축에 큰 노고를 들이지 않고 이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품사 판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목표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사용자 사전을 만들긴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사람이 직접 순수하게 사람의 손으로가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을 해볼 거고요. 그렇게 추출된 사전을 이용해서 심플하게 품사 판별을 수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제 이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자라는 거죠.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들 OV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어열을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는 토커나이제이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 IOI라는 단어, 새로운 단어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명사 사전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된 거를 바탕으로 품사 판별을 해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어 추출은 이제 결국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를 추출해서 사전에 집어넣어야 될 텐데 어떤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게 명사와 그 형용사 동사에 있는 어미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사 같은 경우에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명사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어미 같은 경우에는 말투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다양한 말투를 언제 어디서든지 새롭게 창조해서 쓰고, 그래서 말투 때문에 이제 어미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가 되게 풍부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명사는 개념이지만 동사나 형용사는 어떤 프로퍼티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규약되지 않는 어떤 프로퍼티를 설명을 이제 서로 합의를 하여 규약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어근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않지만 새로운 동사나 형용사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새로운 명사와 뭐 이다 되다 하다 같은 되게 결합이 잘 되는, 명사와 결합이 잘 되는 이런 동사 형용사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질하다라는 동사가 있다고 할 때 사실 이것도 덕질이라는 명사에 하다라는 동사가 붙어 있는 격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추출을 하고 싶은 대상은 명사와 어미다라는 걸로 이제 조금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어 추출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비지도 학습으로 통계 기반으로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좀 심플하게 쓰기 위해서 캐릭터 앵그램을 이용해서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토커나이징과 이제 그 이후의 단계들을 좀 쓰고 있는데, 먼저 캐릭터 앵그램을 써서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잠깐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한국어의 어절에서 의미를 지니는 단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들이 어디에 위치하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짜장면 플러스 을, 먹 플러스 어서, 결국에 의미를 지니는 어근 혹은 단어, 명사 같은 애들은 어절의 왼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대상은 이제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 혹은 명사들을 뽑겠다라고 하면 어절의 왼쪽에 있는 서브스트링들에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캐릭터 앵그램을 써서 단어의 경계,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라는 글자가 이거는 이제 하루치 뉴스 2016년 10월 20일의 뉴스를 긁어와서 한번 카운팅을 해본 결과예요.
아 다음에 이라는 글자가 나올 확률을 봐보면 좀 낮습니다. 근데 확률이 낮다라는 의미는 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는데 어떤 문맥적인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I 다음에 O라는 글자가 올 확률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얘기는 아직도 O라는 글자가 나오기에 I라는 문맥은 되게 부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글자만 더 가보면 I, O 다음에 A라는 글자가 올 확률은 꽤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단어가 되고 있고 I, O 다음에 올 수 있는 어떤 A라는 글자의 문맥적인 정보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문맥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오는 글자는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어의 경계점을 넘어가면 그 확률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냥 통계 기반으로도 단어의 경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어 점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 다음에 I가 오는 확률에 I 다음에 IO가 오는 확률, 그 다음에 IOA에 IOI까지 오는 확률, 이 네 가지 확률을 모두 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분의 1승을 해서 노멀라이즈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차피 확률의 누적 곱이니까 1보다 작은 수들이 계속 곱해진다는 얘기는 길이가 길수록 페널티가 갈 테니 그것들을 좀 보정해주는 일종의 기하평균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단어 점수를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치 뉴스에서 이렇게 IO, IOI, IOI, IOI는 이라는 5개 그 서브스트링들에 대해서 프리퀀시, 그 다음에 코이전 스코어를 한번 싹 구해보면 이제 이런 이쪽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지금 아 다음에 이가 오는, I 다음에 O가 오는 확률의 분포를 봐도 단어의 경계점에 가까워질수록 확률이 높아지다가 경계를 넘어가면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진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는 통계 기반으로도 그 도메인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의 경계점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의 경계를 알아내는 것까지 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토커나이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커나이징의 경우는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느냐 두 가지에 따라서 좀 다른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띄어쓰기가 잘 되어만 있다라면은 그때는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어절이 어차피 짜장면 플러스 을 이런 식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절에 왼쪽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단어들을 뜯어내는 것만으로도 토커나이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그 하루치 뉴스 데이터에서 학습을 해서 이 어절에서 왼쪽에서 점수가 가장 큰 단어를 잘라내는 것만 이용을 해도 이런 식으로 토커나이징이 되는 예시를 한번 봐본 거고요. 만약에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아주 긴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우리 사람들도 아는 단어부터 눈에 쏙쏙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방법을 그대로 알고리즘화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제는 파스타가 좋아요라는 문장을 토커나이징을 할 건데 아까 코이즌 같은 어떤 단어 점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서 파스타, 좋아요, 좋아 네 가지의 서브스트링에 대해서만 점수를 알고 있다고 할 때의 예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부터 자른다고 했으니까 모든 서브스트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서브스트링이 아는 단어인지 점수를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파스,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는 파스타라는 서브스트링이 오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을 텐데 아는 단어부터 눈에 본다고 했으니까 점수 순으로 솔팅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애를 하나 잘라내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우리는 파스타가 좋아해서 파스타라는 단어를 잘라낸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은 모두 지우고 그 다음에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단어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파스타가 좋아요 라는 걸로 토커나이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코이즌이라는 혹은 어떤 의미의 단어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써서 그 서브스트링에 대해서 이게 단어다라는 거를 점수를 매길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사전을 이용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그 데이터에 쓰이는 표현들을 잘라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점수에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는 가장 큰 점수, 이거 같은 경우에 1보다 클 수 없으니 1이라는 점수를 넣어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 추출기를 이용해서 텍스트의 단어를 한번 추출을 해보고 이제 이게 아까 보여줬던 그 예시고 만약에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가 요즘에 분석을 하고 있는 대화 데이터의 데이터인데
그 대화 데이터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추출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토커나이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토커나이징까지 되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품사 판별이 필요하지 않고 인비딩 스페이스로 가고 싶다. 그런데 어떤 단어들 하나하나를 조금 인식을 잘 하는 상태에서 인비딩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토커나이징이 된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뭐 워드 인비딩 같은 공간 변형으로 넘어가 버리면 될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품사 판별을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이제 그 품사 판별 중에서도 명사 추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느 스테이지에 있냐면 이제 토커나이징을 했고 토커나이징 된 결과들 중에서 그 단어들 중에서 얘는 명사야, 얘는 동사야 이런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 얘기죠. 그리고 품사 사전들을 이제 하나씩 단어 사전들을 구축을 해 나갈 텐데 그 순서는 명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동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부사나 감탄사를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A라는 글자가 명사라는 걸 아는 데는 우리는 되게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왜냐면은 A라는 글자 오른쪽에 오는 다른 글자들을 봐보면 그 분포들을 봐보면 내노라 하는 자주 쓰이는 조사들이 여러 개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그 조사가 한 번 나왔다는 룰이 아니라 분포를 보면은 이제 그 도메인에서 A라는 글자가 분명히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룰을 쓴다면 손나은 같은 경우에 손나가 명사가 되고 은이 조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포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절을 이제 모든 서브스트링들을 나눠서 L 플러스 R, 레프트 사이드와 라이트 사이드의 구조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발표를 이라는 어절이 있으면 발 플러스 표를, 발표 플러스를, 발표를 플러스 빈칸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서브스트링들을 어절을 반으로 나눠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명사들의 오른쪽에 오는 애들은 당연히 조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동사 형용사들의 어근들의 오른쪽에 오는 애들이 뭐지? 라고 이제 살펴보면 당연히 어미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원래 그러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왼쪽에 있는 파트가 제대로 된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오는 쪽 단어들도 단어가 아닌 제대로 된 단어가 아니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조사도 어미도 아닌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걸 기준으로 명사를 추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하루치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드라마라는 글자 옆에 도대체 무슨 글자들이 나오고 있지? 오른쪽에 오고 있지라고 살펴보면 빈칸이 1200번, 뭐 를, 다, 으로에서 이런 조사들이 나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명사가 아니라 동사 옆에는 정말로 어미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틀린 단어,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드라같이 잘못 잘린 단어들의 오른쪽에는 정말로 뭐 조사도 어미도 아닌 애들이 되게 많이 분포를 하는 거를 당연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명사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라는 게 명사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붙어있는 를, 다, 으로 같은 이 아이들의 분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R스코어라는 이 테이블은 은이라는 글자 앞에는 0.5점으로 명사가 등장을 한다고 얻다라는 글자 앞에는 마이너스 0.9점으로 명사가 등장을 한다라는 일종의 점수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고 이 표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점수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드라마라는 게 명사냐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빈도수를 고려한 어떤 가중평균을 내보면 드라마의 점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점수를 한 가지를 더 같이 내보내겠습니다. 뭐냐면 를, 다, 으로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조사 셋인데 혹시 드라처럼 잘못 잘렸을 때 뭐 마를, 마다, 마의 이런 식의 아는 글자들과 모르는 글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는 조사들과 아는 조사 어미와 모르는 글자들이 있을 텐데 아는 글자들이 몇 %이지라는 프로포션까지도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내보면 드라마라는 거는 0.57점으로 명사고 92% 정도가 내가 아는 글자들이 나왔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시작 했 이런 동사의 어근은 확실하게 마이너스 0.9니까 확실하게 명사가 아니고 이것도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가 있다. 명사가 아닌 피처들이 오른쪽에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 같은 경우에는 아는 글자들의 빈도수가 훅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스코어 방식을 이용을 하면은 쉽게 이제 어느 정도의 내가 사전을 만들지 않아도 데이터 기반으로 명사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조사는 문법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사가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를 쉽게 만들고 어투를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조사 자체가 새로운 조사가 막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판단하는 피처로 쓰기에 되게 용이한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앞에는 몇 점이고, 앞에 명사가 올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고, 어따 앞에 명사가 오는 점수는 몇 점이고, 이런 거를 어떻게 점수를 매겼냐? 세종말뭉치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종말뭉치에서 이런 애술과 의라는 어절이 있을 때 이거를 애술과 명사와 그 나머지 파트로 이렇게 이분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명사, 동사 어근, 형용사 어근 세 가지 종류만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명사와 명사가 아닌 것을 분리하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될 테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애술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피처는 는, 고, 어따, 어떤 이런 오른쪽에 오는 글자들이 피처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코에피션트 같은 것을 이제 R 스코어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은 잘못된 명사를 추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 후처리 기능을 넣어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후처리 기능 두 가지의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떡볶이 같은 경우에 떡볶 다음에 이라는 게 거의 반드시 오고, 떡볶이는 떡볶이를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너 뭐 먹을래? 떡볶이 하고 명사 그대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떡볶 자체가 명사로 잘못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으로라는 어절이 있다고 하면 이 역시도 로라는 게 되게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의로가 잘못 쪼개져 버려서 대학생 의 자체도 명사로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처리는 되게 쉬운 룰을 이용을 하였는데, 떡볶이 자체가 명사로 이미 추출이 됐고, 그런데 떡볶이 맨 오른쪽에 조사들이 붙어 있어서 떡볶이라는 게 명사로 뽑혀 버리면 그때는 떡볶을 그냥 명사에서 지우자. 그리고 대학생이라는 세 글자짜리 단어가 명사로 뽑혀 있고 사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의로 같은 조사가 반으로 나누어져서 한쪽에 붙는 경우라면 그때도 대학생의를 그냥 후처리로 지워버리자. 이런 규칙만 이용을 해서,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규칙들을 좀 더 이용을 해서 이제 후처리를 거쳐 명사를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후처리를 넣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대 입구역인데 거기를 서립이라고 사람들이 주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서립이라는 명사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이제 명사라는 걸로 뽑히고, 드라마 같은 것들도 명사로 뽑히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깔끔한 뉴스 데이터에서 명사를 추출해봐라 라고 하면은 잘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조금 빈도수가 낮은 단어들을 뽑아왔는데, 너무너무 같은 이건 제가 뽑고 싶은 단어였던 거예요. 너무너무라는 이런 단어들이 뽑히는 걸 볼 수가 있고,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것들도 이제 복합 명사들도 그냥 하나의 단어로 뽑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2016년 10월 20일의 뉴스인데, 여기서 이때가 우리가 그 게이트 사건이 터지는 그 날들인데 고씨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럼 이게 고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다 하더라도 너무들이라도 이런 단어들이 그냥 그날에 명사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뽑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조금 노이지한 대화 같은 그런 노이지한 데이터들에서도 뽑아봤습니다. 물론 조금 노이지하다 보니까 아직도 처리를 하지 못한, 이 빨간색들을 처리를 하지 못한 애들도 좀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전리품 상자라든지 이거 마스크걸 이거 웹툰 이름이죠. 그냥 미모 짤 이런 서가행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좀 뽑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 전리품 상자나 리장 이거는 다 이제 오버워치 게임 용어들인데 실제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면 그냥 그때 그 시기에 문맥에 맞춰서 이런 단어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했느냐? 이런 사전을 이용을 하여서 품사 태깅을 할 건데 명사를 추출하는 방법까지는 왔습니다. 이제 형용사와 동사를 추출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결국에 용언을 추출하자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는 명사랑 어미입니다. 어미는
말투 때문에 다양한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 말라고 라는 게 조금만 애교를 섞으면 하지 말라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까 새로운 어근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명사 플러스 뭐 이다 되다 하다 등의 어떤 결합이 잘 되는 용언들의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사를 이미 추출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덕질하다라는 어절이 있다면 이 덕질하고 있어라는 어절이 있다면 이거는 덕질 플러스 하고 있어라는 걸로 명사를 떼버리면은 하고 있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되게 퓨어한 그냥 원래 쓰고 있는 알고 있는 어근들과 이제 뭐 알지 못하는 어미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어절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근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어근이 어미를 추출하는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근을 이용을 해서 어미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용언 사전을 조금 더 익스펜션을 시켜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미 한 얘기죠. 덕질 이지롱이라는 말이 있으면 덕질 플러스 이지롱이라는 걸로 나눠 놓으면 결국에 이지롱이라는 그 용언 어절만 남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로 이 옆에는 뭐 이구나, 이지롱, 이에요, 이구낭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붙게 되겠죠. 또 역시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로 양분을 한 그래프를 LR 그래프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프다라는 그 형용사의 어근 옆에 오는 글자들을 한번 쫙 봐보면 아프면, 아프지, 아프고 이런 이제 어미들이 나오고 있고 뭐 같다, 하다, 해다, 하다라는 것도 해라고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어미들만 봐보면은 어차피 해라는 거를 하다라고 반드시 변형하는 이제 렘마타이제이션의 이슈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해 옆에 오는 것들을 봐보면 확실하게 어미들이 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서 세종 말뭉치에 없는 어미들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프 하면 치마, 아프진, 아프당, 아프긴, 아프지마요, 아프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뭐 문제는 여전히 좀 아쉽게도 아프리카라는 것들이 나오곤 있는데 이제 이거는 또 바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L 플러스 R이 명사 집합에 있으면 이거는 지우면 되는 문제이니까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같은 동사를 봐보면 뭐 갔어 용,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 뭐 이런 이제 조금 대화체에 나오는 어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시드로 어떤 형용사 동사의 어근들을 시드로 잡고 여기에서 어떤 어미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의 리스트업을 한번 쫙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그 아프리카처럼 조사가 아니면서 L과 R을 합쳤는데 추러스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명사가 아니면서 알고 있는 어미가 아닌 것들만 추려보면 이제 새로운 어미들이 추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출이 된 어미들 중에서도 이제 어근들이 얼마나 정말로 알려진 어근들이랑 얼마만큼 매칭이 되어 있느냐를 봐서 너무 알려진 어근들이랑 매칭이 잘 안 된 애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정말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조금 되게 인프리퀀트에서 오히려 노이즈하게 잠깐 올라온 것들이니까 프리퀀트한 애들부터 먼저 쳐내보자 라고 해서 그런 어미들은 되게 인프리퀀트하게 연결이 되어 그래프에서 인프리퀀트한 애들은 좀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아프겠당, 같겠당, 하지용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통으로 용언 사전에 추가를 버리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출된 어미와 용언 사전들을 봐보면 뭐 안 왔어, 사왔어 이런 것들도 있고 잘 자요, 그래요 뭐 이런 이제 조금 대화체에 쓰이는 어미들을 자동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역시 아직 명사 사전 같은 거를 조금 잘 만들지 않아서인지 거가, 가는 거가 이런 사투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자전 거가라는 잠깐 아쉬운 결과들이 아직은 조금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발라내는 작업들, 후처리들을 계속 진행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형용사와 동사에 대해서 사전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동사 이런 사전들이 있고 내가 분석을 하고 싶은 텍스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들에 대한 사전을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또 심플하게 한번 토커나이제이션을
품사 판별을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 온 거죠.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기본 사전과 추출된 사전들을 이렇게 이용을 이제 해서 사전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사 판별을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토커나이제이션이나 혹은 품사 판별,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모델 같이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E가 있으면은 뭐 R 플러스 E라는 후보와 I라는 후보와 다 이렇게 계속 빔 서칭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맥스스코어 토커나이저라는 그 띄어쓰기 잘 안 돼 있을 때 토커나이징 하는 것도 알고 있는 단어부터 잘라냈었던 건데 품사 판별 역시 알고 있는 단어부터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긴 문장을 띄어쓰지 않고 주면은 아는 단어부터 눈에 쑥쑥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단어부터 품사를 한번 판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단어는 어미나 조사를 잘 잘라내는 게 아니라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를 잘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IOI는 이번 공연에서 이건 일부러 오타를 하나 넣어놨어요. 캉,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알고 있는 사전 매칭을 다 해서 IO, IOI 이런 식으로 명사들의 이거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리스트업을 먼저 한번 쑥 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명사 혹은 복합명사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버랩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겹쳐지는 그러니까 IOI 안에는 I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가장 긴 거 최장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O 이런 단어 명사들은 후보에서 지워버리고 IOI만 남겨놓는 거죠. 하지만 이건 0부터 5번째까지인데 4부터 6까지에 있는 이는이라는 동사는 오버랩이 된 거지 한쪽에 귀속된 것이 그 서브셋이 아니기 때문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품사니까 남겨뒀어요. 이렇게 후보를 남겨두고 이제 우리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올 수 있는 애들을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IOI라는 게 통으로 그대로 명사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는이라는 게 있었는데 는은 조사 사전이잖아요. 그래서 IOI 옆에 조사라는 게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후보를 하나 늘려두겠습니다. 여기 공연에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연 플러스 공연 플러스 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들을 다 익스펜션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에라는 조사, 에서라는 조사 둘 다 조사 똑같은 품사이다면 아까 IOI에서 I나 IO를 지우는 것처럼 가장 긴 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 후보는 이제 이렇게 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들 중에서 가장 말이 되는 어절이 무엇이냐라는 어절 기준으로 품사 판별을 한번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뭐 스코어는 이제 어떻게 매기는지 곧바로 뒤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얼마만큼의 점수로 내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어라는 거를 스코어링을 매겨보는 거죠. 스코어링은 조금 심플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뭐 아까 단어 추출 방법 같은 그런 코이즌 점수 곱하기 0.5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뭐 단어 점수 같은 것들 곱하기 뭐 웨이트 그 다음에 뭐 이 단어의 빈도수 곱하기 0.1 이런 식으로 점수 몇 가지 피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웨이트를 곱하는 방식으로 스코어링을 했는데 근데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내가 분석을 하고 싶은 그 텍스트에서 뭐 짜장면 플러스 을 이런 것들이 정말 짜장면 다음에 을이라는 게 정말 몇 퍼센트 나왔었냐 이런 거에 대한 비율, 이런 확률을 점수에 쓰는 피처로 썼습니다. 이 얘기는 이 데이터에서 정말로 이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반영을 해서 그 데이터에 실제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 더 잘 인식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장치들을 스코어링 펑션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어링을 한 다음에는 아는 단어부터 잘라내는 거니까 아는 단어부터 분수 판별을 하는 거니까 스코어가 가장 높은 것부터 하나 뽑고 겹치는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점수를 넣고 나머지 겹치는 부분들을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점수가 높은 부분부터 하나씩 땄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인식이 안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아직은 품사 판별을 하지는 않았지만 태그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기에 있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후처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한 글자 두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아예 어절이 뚝 들어온다
우리가 지금 품사 판별을 위해서 사전에 구축을 하였지만 그 사전에 없는 단어다 하더라도 적어도 토커나이제이션까지는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토커나이제이션까지는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그 아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어절들을 띄어쓰는 그런 토커나이저를 디폴트로 넣어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사전에 없지만 그때그때 좀 추정하는 방법은 이제 좀 계속 완성된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띄어쓰기 아니지. 품사 판별 성능을 저는 이제 트위터 분석기랑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터 분석기가 공개되어 있는 그 코인에파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사전 업데이트 같은 게 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분석하고 싶은 건 주로 블로그나 뉴스나 댓글이나 이런 쪽의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쪽에 조금 잘 피팅을 해서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할 때 당연히 사전에 없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잘 잘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사전에 그 단어를 추가를 했으니까 잘 잡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모델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아는 서브스트링부터 따고 후보를 줄인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 계산 속도 역시도 꽤 빠르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후처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에 조금 저는 꼭 고려를 하고 싶은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하튼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기는 하고 알고리즘 만들고 있긴 하지만 알고리즘에 언제나 에러가 발생을 할 것 같고, 이제 정말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에러를 되게 쉽게 수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에 단어를 되게 쉽게 추가를 하고 빼는 거죠. 추가를 하거나 빼는 거죠. 근데 텍스트 파일에 있는 텍스트 파일에다가 단어를 추가하고 다시 컴파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단어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게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하튼 템플릿 혹은 스코어 혹은 확률 모델을 쓰게 되면 애매모호한 몇 가지 경우가 있으면 확률이 높은 부분을, 점수가 높은 부분을 무조건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여하튼 학습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의 특징이지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에서 특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단어는 정말 건드지 말고 이 부분은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좀 쉽게 간섭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여하튼 저하튼 이 과정 중간중간에 이거 뒤에 있는데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볼게요. 그래서 컴파일을 다시 하지 않으면서 사전에 단어를 추가를 하려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태거 안에 딕셔너리를 넣거나 떼거나 할 수 있는 기능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다가 이 단어가 없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그 분석 중간에 계속 넣어서 쓸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보존하고 싶은 단어, 예를 들어서 혹시 아까 이는이라는 동사 같은 애들이 IOI보다 점수가 높을 수도 있겠죠. 어떤 학습된 데이터에 따라서는. 그런데 내가 이 도메인에서는 이 단어는 키워드야, 이 단어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있다라면은 그냥 프리퍼런스만 추가를 해서 IOI는 이라는 어절의 점수가 3.39점이었는데 이 단어가 들어가면은 명사인 이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점수는 10점을 더 줘라 라는 식으로만 보존을 해도 이 단어들은 쉽게 건들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지금 품사 판별기에 되게 쉽게 녹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품사 판별을 한다면은 결국에 중간중간 과정에서 명사 사전이 나오고 용언 사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도메인마다 다른 명사 사전, 다른 용언 사전이 나오게 될 건데, 사실은 이 결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전을 구축하고 그걸 바탕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다 보니 중간에 분석가들이나 사용자들이 이게 결과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것들을 추가하고 있는 건지, 그런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입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났을 때 나오는 되게 귀중한 자산 중에 하나는 이 도메인에서는 이게 바로 단어였어 라는 어떤 사전이 알아서 구축이 될 텐데, 그 구축된 사전을 조금 같이 쉐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것도 데이터 기반으로 사전을 추출하지만 만약에 분석하고 싶은 그 도메인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또 사전 구축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진 분석의 결과물들로 나온 엑기스 같은 사전들을 조금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이거는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딕셔너리 다운로드 해가지고 필드 넣으면은 그 필드에 있는 사전을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태거에 좀 넣어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분석을 하시는 이제 코딩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품사 판별을 본인들이 잘 튜닝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되는 말인데, 아까 굳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모델이나 굳이 확률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사전 같은 것, 코딩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실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쓸까를 생각을 해보면 개발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실 것 같지는 않아요. 머신러닝을 전공하신 분들이. 왜냐면 그분들은 필요하면 만들어 쓰실 수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패키지를 누가 더 많이 쓸까를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정말로 이제 코딩이 아주 익숙하지는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사전을 업데이트하거나 프리퍼런스를 넣거나 이런 것들도 용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알고리즘조차도 조금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 되게 쉽게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좀 이해가 되는 되게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들로 지금 품사 판별기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사전만 잘 구축된다면 이제 품사 판별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품사 판별을 위한 사전을 구축할 때 토크나이징만 하더라도 데이터 기반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품사 사전을 구축하는 것 역시 어느 정도 텍스트를 그대로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큰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일일이 한 땀 한 땀 데이터를 정지하지 않고서도 품사 판별을 잘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분석가의 노력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최소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거나 품질을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도메인에 약간 유연하게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사 판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안에 조금 배포 가능할 정도로 버그 좀 잘 잡고 해서 조금 배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 중인 것들이 있다라면은 여전히 사전에서 부사랑 감탄사의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추가할까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 명사 다음에 어미가 오는 건 점수를 좀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작업을 안 해놓고 있는데, 그런 조금 마이너한 작업들을 넣어서 그런 품사 판별의 성능을 조금 더 높이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문맥을 고려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어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혹은 뒤에 있는 것들이 가끔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고려하는 기능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여하튼 하니까라는 게 동사라는 것까지 판별을 했는데, 또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쁘니까, 뭐 이뻤으니까, 이쁘다고 하던데 뭐 이런 말들이 있을 때 그냥 이쁘다라는 용언으로, 원형으로 렘마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연관어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프리퀀트한 형용사들이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렘마타이제이션 기능까지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처음에 보낸 자료에는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걸 빼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하는 게 주제가 딱 한정이 될 것 같아서 여기로 조금 수정을 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끊고 질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없어서 쭉 한번 달려버렸어요. 예. 제가 이제 언어 처리 쪽이 아니라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네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랑 모폴로지컬 어널리시스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저거를 이제 패키지 형태로 이제 배포해서 사람들이 쓰려고 하면,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저쪽 필드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써본 게 이제 코 NLPy 뭐 맥캡 뭐 이런 걸 써봤었거든요. 그냥 그런 라이브러리랑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 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뭐 이게 두 번째고. 그 토크나이제이션은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한국어와 영어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토크나이제이션은 여하튼 문장에서 그 단어를 나누고 싶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라고 하면은 진행 중 플러스
그 문장이 쭉 있으면 작업이라는 어절이 있을 때 거기 작업이라는 단어, 명사 단어와 이라는 조사지. 이라는 조사 이렇게 나누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가 이런 식으로 오온 구품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어미는 단어가 아니에요. 품사가 아닙니다. 형태소예요. 그래서 형태소 판별이라는 건 뭐냐면 제공연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잘라낸다면 이게 이제 품사 판별 혹은 토커나이제이션이 될 거고 토커나이제이션이라면 제공연 플러스 을 플러스 했어요가 될 것이고 이제 모폴로지컬 어널리시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공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라는 뭐 재수강도 있고 뭐 재신청도 있고 재라는 게 언제나 뭔가 리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형태소와 공연이라는 명사는 품사이면서 형태소니까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만나서 재공연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나누어가는 그러니까 단어의 구성 요소들을 나누어서 인식하는 과정이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 죄송한데 퍼포먼스. 그것도 참 고민이 되는 건데 퍼포먼스 측정을 위해서 세종말 뭉치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풀고 싶은 문제가 계속 데이터 기반으로 미등록 단어들이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그런 단어들을 잘 처리를 하느냐인데 미등록 단어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참 그거 성능 어떻게 평가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낮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는 참 정량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그 도메인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트위터 분석기에서 쓰고 있는 사전을 그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 그 도메인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추가를 했어요. 단어가 추가만 잘 되었다면 그 단어를 추가하지 않은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능이라는 게 결국은 딕셔너리가 얼마나 인리치하게 만들어졌냐 안 졌냐의 문제가 된 결국은 거의 저는 그래서 그냥 사전 구축을 오히려 좀 빡세게 해서 잘 구축된 사전을 가지고서 품사 판별이나 토커나이제이션을 좀 쉽게 가자라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정말 궁금한 건데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하셨던 워크들이 보면은 작년인가 왜 구글에서 신텍스넷이라고 그 파싱하는 파시페이스인가 또 파싱하는 네트워크도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릴리즈 됐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뭐 그림을 보면 센텐스를 처음에 크게 나누고 또 나눴다가 뭐 브랜치 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러나 좀 뭐 논문이라든가 뭐 이론적으로 보면 되게 막 노벨해 보이고 막 그런 류의 느낌이 뭐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추출하는 듯한 뭐 이런 느낌 자동으로 인 게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워크들을 조금 보면 뭐가 어떤 특정 케이스가 생겼을 때 예외가 이렇게 발생하면 그 예외를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알고리즘 이제 업데이트하고 또 이제 카운터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런 둘의 어떤 거기에서 뭐라 그랬는데 좀 조금 로지컬하게 뭔가 알고리즘 스스로가 그냥 뭐 어떻게 저런 작업들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시도나 뭐 그런 건 혹시 없으세요? 제가 지금 의도가 맞는지 잘 확신은 안 들지만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시퀀스넷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그러니까 정답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일 텐데 근데 문제는 정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1인 한 명 한 명의 뭐 예를 들어 학생 혹은 어떤 레포트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정답을 만들려면 일단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쉽게 풀고 싶은 노력을 적게 하고 싶은 거고 신텍스넷은 사실 정답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일 거고 네, 근데 지금 이거 다 명사를 추출하고 용언을 추출하고 하는 과정들이 제가 사용자가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예를 들어 이런 세팅으로 스레숄드를 잡아놓고 여기 뭐 어떤 방법이든지 스레숄드를 잡아놓고 그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그냥 사전 명사 먼저 추출해 명사 추출하고 뭐 덕질하다라는 동사가 그런 어절이 있으면 그거는 덕질 플러스 하다로 나눈 다음에 용언 추출해 용언 추출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분사 판별해라는 과정은 사실 다 자동으로 하나의 시퀀스로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사용자는 엔터를 쳐서 그냥 나는 좀 편하게 일단 프리리미너리한 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엔터 한 번 치는 걸로 쭉 분사 판별까지 할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간중간 스탑을 하고 하나하나 결과를 보면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자율적으로 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알고리즘적으로 그냥 쭉 내려갈 수도 있고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지금 설명하신 이 품사 판별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파트가 사실 명사에서 어미를 떼는 스텝인 것 같은데. 명사에서 네, 어근과 어미를 나누는 그 과정의 성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죄송한데 명사에서 예, 그러니까 명사가 뭐 드라마 르이라고 했을 때 르를 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픽스 떼는 거. 네네네네. 그런데 지금 저 발표를 보면서 약간 헷갈린 거는 어미의 기준이 띄어쓰기 기준인 건가요? 그 어미의 끝이? 예. 수픽스는 띄어쓰기의 기준이고, 근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발표를 내용을 안 넣어놨는데 기본적으로 띄어쓰기 교정을 한 번은 합니다. 띄어쓰기 교정을 한 번 하고, 그리고 교정이 안 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죠. 어절들이 세 어절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붙어 있는 어절의 개수가 많을까요? 띄어 있는 어절의 개수가 많을까요?라고 해보면은 이제 LR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그 어절 두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되게 마이너한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개련 애들은 그냥 노이즈를 애초에 고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정의하는 스텝은 무조건 띄어쓰기 기반으로 가는 건가요? 제가 지금 조금 그러니까 질문을 예를 들어 드라마 르이라고 하면 네. 그 를 뒤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따서 조사를 판별하는 그죠. 거죠? 어절의 구분은 띄어쓰기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를 뒤에 띄어쓰기가 안 됐을 경우 를 뒤에 붙는 다른 글자들도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전이 거의 픽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사는 그럼 세종말뭉치 조사도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조사는 네. 안 변하니까 세종말뭉치에 있는 조사 사전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조사는 변하지 않잖아요. 문법이니까. 알겠습니다. 예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다 붙어 있는 이제 문장에서 처음에 이제 아는 단어들을 끊을 때 그 가장 긴 거를 중심으로 이제 그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YOI 같은 경우에 YOI. 품사 판별할 때요? 예. 네네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또 등록해야 되는 단어 중에 이제 서브셋 그거에서 한두 글자 빠진 걸로 이제 구성된 단어인 경우도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또 네. 질문에 네. 그걸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IOI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가수 중에 뭐 IO아 뭐 이런 식이 만약 있다면 그런 거는 아예 안 찾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네. 그 IOR라는 것도 지금은 네 그렇네요. 그건 안 예, 돼요. 완전히 한쪽이 길면은 무조건 최장일치를 쓰고 네. 있어가지고 네. 네. 그거는 그리고-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OI가 가장 이제 강력한 어떤 이제 프리퀀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IO 띄고 I가라는 이제 이런 두 개로 이제 그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서도는 이제 IOI로 이제 묶여서 이제 두 개의 단어로 분리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네. 앵그램 같은 경우요. 네네네네네. 사실 앵그램 같은 거는 조금 고민을 아직은 안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네네. 항상 띄어쓰기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바람의 하거든요. 네. 네. 그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지금 발표 제목이 미등록 단어 문제 해결을 위한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발표를 하셨는데 미등록 단어 문제 해결은 결국 사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신 건가요? 사전은 데이터로 하자. 데이터 기반으로 하자. 예, 그러니까 사전을 잘 만들자라는 것이 결론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앵그램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앵그램은 이것과 별도로
애초에 전처리 단에서 토커나이제이션 단에서 엔그램을 묶던지 뿌리던지 그건 그 단에서만 해결을 하면은 이제 통일돼 가지고 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하신 부분들이 저도 제일 가장 크게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어근과 어미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도 공감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룰 베이스로 처리를 사전을 기반으로 룰 베이스로 처리를 하겠다 혹은 아니면은 캐릭터 확률 단위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입섹션 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사실 가장 그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발표는 잘 들었는데요. 저는 뭐 그 검색 쪽에서 블로그들을 보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냥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이제 가끔씩 르이나 을 아니면 은을 받침으로 넣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그 명사의 마지막 글자가 받침 없을 경우에는 네, 전, 난, 네 그런 식으로 그건 뭐 처리 가능한지 저는 그렇게 붙을 수 있는 조사는 니은, 리을 있고 니은, 리을, 리을, 미음, 미음 말했죠. 예,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걸 쪼개놓으면 예를 들어 뭐 아이와 인 뭐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할게요. 아이와 인이라고 있으면은 사실 끝에가 니은으로 끝나는 아이라면은 그 니은만 떼보고 이게 정말로 사전에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문제는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침으로 들어가는 조사들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그 변형을 할 수도 없잖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기는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맥스 스코어 토커나이저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혹시 여기에 어떤 부작용 같은 거는 없었는지 네,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어랑 일본어랑 어순이 되게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일본어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보신 적이 제가 있으신지? 일본어를 나루토로 배워서 듣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해본 적이 없고요. 네, 일본어는 일단 해본 적이 없다. 심지어 듣기도 잘 못해요. 그리고 그 맥스 스코어 토커나이저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단어 점수가 가장 높은 애들을 뽑잖아요. 문제는 단어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IOI에서 IO라는 만약에 명사가 있으면 어떡할래? 라는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그거 겪었던 것 중에 대학원생이라는 단어, 저 대학원생이니까 대학원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학원도 있어요. 그러면은 학원이라는 애가 점수가 높아버리니까 그 방법만 쓰면은 대학원생이 대학원생으로 나누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작업으로 적어도 학원이라는 애를 자르려면 앞에가 대가 오고 뒤에가 생이 오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앞뒤에 있는 몇 글자 정도의 윈도우 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단어 점수는 좀 다르게 좀 결정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이제 정리가 안 돼서 발표는 못했지만 버전 2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앞뒤에 있는 단어 몇 글자는 보고 나서 결정을 해라. 학원으로 자르지 마라. 예, 그거는 또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항상 이제 그 어근이 왼쪽부터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대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사는?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러게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뉴스를 분석하는 거 생각보다 댓글은 띄어쓰기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댓글 같은 것도 그냥 띄어쓰기 교정 한 번만 하고 나면은 그냥 어절을 양쪽 두 개로 나눠버리는 걸로 하면 되지만 이제 뭐 대화 데이터라든지 정말 모바일로 입력되는 계속 띄어쓰기 쭉 없이 가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어절을 왼쪽을 자르지 못하고 그냥 긴 문장에서 내가 잘 눈에 보이는 글자부터 이렇게 잘라내다 보니 대학원생이라고 오더라도 방금 그 맥스 스코어 방식 딱 그 방법만 쓰면 학원이 대학원생보다 점수가 높을 경우에는 학원이 먼저 잘리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을 만들 때는 띄어쓰기가 잘 돼 있는 말뭉치를 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일단 사전은 무조건 노이즈가 없을수록 사전은 잘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설명하실 때 조건부 확률이랑 그 코헤션 스코어를 이제 같이 표기를 하셨는데
그것 중에 왜 그 스코어를 별도의 스코어를 만들어서 쓰신 건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별로 안 좋아서 쓰신 건지 궁금하고, 또 다른 지표를 같이 써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일단은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정보는 너무 인프리퀀트한 거에서 막 팍팍 튀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걔는 조금 쓰기가 버겁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중국어 쪽에서 쓰는 브랜칭 엔트로피나 뭐 어세서 버라이어티 같은 방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써봤는데, 이제 그걸 써보니까 걔네들은 확실히 중국어, 일본어에 조금 더 잘 맞춰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중국어 방법들은 조금 한국어랑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중국어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글자가 3,000자에서 6,500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국어는 아예 듣지도 못합니다, 저는.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300글자 안짝이면 98%, 98.5%를 다 잡아버리니까 결국에 단어의 길이는 둘 다 비슷한데 글자 수가 작다라는 얘기는 한 글자에 가지는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거니까 모호해져서 그 부분 때문에 중국어에서 쓰이는 방법들이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랬고, 그 다음에 미니멈 디스크립션 엔스 같은 걸로 이제 단어를 막 잘라내는 그런 방법들은 일단은 조금 학습하는데 너무 그냥 이걸 하기에 너무 버거운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그 아이도 이제 통계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서브 유닛 가지고서 그걸 단어로 이제 잘라내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보다는 조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좀 써보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한 가지는 계속 발표를 하시면서 데이터를 하루치 뉴스 데이터를 썼다고 하셨는데, 그 뉴스 데이터의 크기나 대략적인 크기나 뭐 글자 수 이런 거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하루치 데이터를 쓰셨다가 뭐 다른 날짜의 하루치 데이터를 썼을 때 그렇게 데이터를 바꿔봤을 때 어느 정도 두 개가 그 두 개의 사전이 어느 정도로 로버스트한지, 로버스트한 단어가 있고 많이 바뀌는 단어 셋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 샘플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하루에 한 3만 건 정도 뉴스가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뉴스가 평균 한 20줄 정도의 기사 양이었고, 이제 캐릭터 개수는 좀 잘 모르겠네요. 기억을 안 하고 있어서. 네. 녹화되고 있으니까 접속하긴 좀 그렇고. 네. 그 정도 사이즈고, 그 다음에 확실히 그날에 썼던 단어들 같은 경우에 그날의 피크를 치고 나머지는 아예 안 나오거나 인식이 안 되거나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특히나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컴백을 할 때 기사를 엄청나게 쓰죠. 그러면 확실히 그날 주변에는 그 단어들이 되게 잘 잡히고, 이제 다른 날은 아예 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계속 저도 이게 썼던 게 2016년 10월 20일 근방의 데이터들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일단 뉴스가 집중이 잘 돼 있잖아요, 한 사건에.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썼는데, 그거 봐보면은 확실히 계속 스테디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단어들은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이제 피크를 치는 단어들은 그때만 잘 나오고, 당연히 그때만 잘 나오고 하는 것들은 좀 경험적으로 봤습니다. 네, 사용하신 방법론이 음절 단위의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당연히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고 실험도 어쩌면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음소 단위에서 구분을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까 전에는 뭐 동사의 원형을 복원을 후처리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소 단위로 하면 그런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아마도.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토픽 모델링이나 키워드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안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가다, 뭐 같다, 뭐 그런 단어들이 전부 다 다른 단어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음절 단위로 가고 싶은 이유가, 일단은 이거를 초중정성으로 분리하면은 그 비용부터가 조금
굳이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왜냐면 명사 같은 경우에 아까 저분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니은, 리을, 미음, 리을, 미음 외에는 붙는 것도 없고, 근데 그거는 정말 나중에 익셉션하게 쓰면 되는 거고, 왜냐면 IOI인이라고 있을 때 니은이라는 조사만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IOI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그 어절만 한번 카운팅을 해서 뽑는 방법이 오히려 비용면에서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지 않았던 렘마타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용언들의 어절들은 놔두고 걔는 이제 정말로 음소 단위로 분해를 해야만 그거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페이지를 좀 나누자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게 원형 복원이 아니라 품사 판별까지라면 여기까지 해도 될 거고, 품사 판별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갔었다라는 어절이 한 87번 나왔다. 그러면 그때 분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나중에 한 번에 87번짜리 그냥 갔었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냥 가 플러스 얻다라는 걸로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계산을 나중에 한 번에 해도 되는 문제라니까 그거를 그때 이걸 자소를 풀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문장 하나하나가 들어올 때라면 당연히 그때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토픽 모델링이나 키워드 추출을 위해서니까 이렇게 후에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